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말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카톡 알림, 단톡방의 짧은 격정, 댓글 한 줄이 곧장 심장을 자극하고 출근길엔 뉴스푸시가 감정을 흔듭니다. 하루 종일 설명하고 변명하고 반박하는 말들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니 저녁이 되면 관계는 피로해지고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은 희미해지고 감정이 앞설수록 오해는 커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는다. 말이 앞서면 책임이 뒤따르고 말이 쌓이면 서로의 신뢰가 깎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즉시 반응하는 손가락, 곧장 전송되는 문장, 확인하지 않은 추측이 곧 사실처럼 유통되는 습관. 이것이 우리를 소란 속에 가두고 가족과 벗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판단의 시간입니다. 한 호흡 멈추어 사실과 감정을 가르는 사이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조용히 듣는 사람 곁엔 안심이 깃들고 꼭 필요한 때에만 말하는 사람의 한마디엔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의 과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입술을 지나간 문장을 마음속 노트에 표시해 보십시오. 꼭 하지 않아도 될 말, 감정을 덜어낼 수 있었던 말, 전달 방식을 바꿨다면 덜 상처였을 말을 표시하십시오. 저녁에 그 목록을 펼쳐보면 내일의 침묵이 어떤 관계를 지킬지 자연스레 보일 것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을 삼가면 허물이 적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관계와 인생의 질서를 지키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사는 젊은 시절 학문과 개혁의 열정으로 누구보다 말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배의 세월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고 침묵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킨다. 그는 함부로 내뱉은 말이 어떤 화를 부르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조정의 권력 다툼 속에서 진심으로 한 조언이 오히려 오해가 되어 그를 귀향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사는 그 후로 말의 절제를 곧 삶의 지혜로 삼았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칼은 한 번의 상처를 내지만 말은 평생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이 남습니다. 부부의 한마디, 부모의 훈계, 형제의 질책이 때로는 수십 년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유배지 강진에서의 정약용은 사람을 멀리하며 침묵의 수련을 이어갔습니다. 그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는 대신 글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수백 권의 저술은 그가 말 대신 써내려간 침묵의 언어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숙성의 시간이었고 그의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성찰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말로 터뜨립니다.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지금 말 안 하면 나만 바보 되지. 그러나 그런 순간의 말이 결국 우리 자신을 더 크게 다치게 합니다. 정약용은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했습니다. 분노의 순간, 단 10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표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의 밀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말 한마디를 아낄수록 마음의 깊이는 더해지고 침묵의 시간만큼 당신의 인격은 단단해집니다. 다산이 남긴 첫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입을 다스리는 자, 인생을 다스린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정돈하는 시간이며 내면의 힘이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입이 아닌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지요. 다산 또한 같은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으면 진심이 가려지고 말이 적으면 도가 드러난다. 침묵이 주는 첫 번째 힘은 자존의 보호입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억울함이 치밀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터져나온 말은 대개 나를 돕지 못합니다. 오히려 후회와 상처만 남깁니다. 그럴 때 침묵은 마음을 추스르고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벽이 됩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 하나가 관계의 파국을 막고 자신의 품격을 지켜주는 순간이 됩니다. 두 번째 힘은 신뢰의 형성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의 한마디는 무게를 가집니다. 가벼운 언어는 신뢰를 잃게 하고 절제된 말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는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는 사람보다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입을 여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중함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침묵은 존중받는 언어입니다. 세 번째 힘은 통찰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침묵할 때 우리는 세상을 관찰하고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요한 순간에야 타인의 진심이 들리고 사건의 본질이 보입니다. 다사는 제자들에게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을 멈추면 마음의 귀가 열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던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은 간단합니다. 하루 10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언의 명상을 해보십시오. 창밖을 바라보거나 차를 천천히 마시거나 조용히 숨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 짧은 고요 속에서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고 당신의 내면은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정약용은 감정에 휘둘리는 자는 반드시 이를 그르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냉정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 서는 지혜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명상록에서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외부의 사건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한 줄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평정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감정의 파도에 흔들립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가족 간의 오해가 쌓였을 때, 혹은 재산 문제로 얽힌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불이 붙습니다. 지금은 참을 수 없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성은 순식간에 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나 냉정함은 그 불길을 잠시 꺼주는 물과 같습니다. 화가 치밀 때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입안의 온도가 내려가면 마음의 온도도 함께 내려갑니다. 그 몇 초의 시간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수많은 불의와 모욕을 견뎠습니다. 그가 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냉정함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흔들어도 나는 나를 잃지 않겠다. 이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냉정한 사람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분노에 눈이 멀지 않고 슬픔에 빠지지 않으며 기쁨에도 도취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건과 감정을 분리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보고 비난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한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끊고 한순간의 분노가 직장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선 사람은 그 사이에서 다른 길, 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부당한 상사의 질책에 즉시 대들기보다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를 묻는 사람, 가족의 다툼 속에서도 한 템포 늦춰서 말을 고르는 사람, 그들은 결국 관계를 잃지 않고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냉정함은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당황스러울 때 먼저 물 한 잔의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바로 감정과 이성의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고요히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동시에 가장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관계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말에는 쉽게 넘기면서도 가족의 한마디에는 오래도록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사랑이 깊고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사람이 가까우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틈이 생긴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침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표제문에는 형제간의 화목을 지키는 법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을 삼가면 다툼이 줄고 양보하면 평화가 깃든다. 가족 관계의 균열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의 찌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넌 늘 그런 식이야. 이런 짧은 문장이 감정의 비수를 남깁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갑니다.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감정의 언어를 멈출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사는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표정을 먼저 배운다고 했습니다. 말이 줄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이 전해집니다.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려 하든 결국 그 근본은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냉정함은 가족 안에서 더 큰 지혜로 작용합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하루를 숙성해 보십시오. 오늘의 분노는 내일 보면 절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불쾌했더라도 그 사람이 한때 내게 해준 수고와 정성을 떠올리면 그 분노는 금세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 냉정함이 주는 관계의 여백입니다. 형제간의 다툼도 부부간의 오해도 대부분 말의 즉흥에서 비롯됩니다.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몇 해를 두고도 마음에 남지요. 가족 안에서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말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상대의 마음이 머무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바로 신뢰가 자라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험해 보십시오. 가족 대화 중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하루를 숙성시켜 보십시오. 말이 늦을수록 감정이 가라앉을수록 당신의 말은 더 따뜻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말은 화살이고 감정은 불입니다. 한순간에 말이 날아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감정의 불길이 번지면 순식간에 관계를 태워버립니다. 정약용은 말은 입에서 나와 세상으로 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감정이 치밀면 화살을 쏘듯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대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을 향합니다. 네가 뭘 알아? 항상 그 모양이지. 그래서 네가 실패하는 거야. 이런 짧은 문장들이 가족의 마음을 깊이 베어냅니다. 한 번 던져진 말은 사과로도 지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의 흔적은 남습니다. 이것이 분노의 언어가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부처는 이런 비유를 남겼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 저를 욕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래, 욕설도 같다. 네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인내의 교훈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그 말의 불길은 당신을 태우지 못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분노에 맞서 분노로 대응하면 불은 불을 만나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침묵과 냉정으로 반응하면 그 불은 스스로 꺼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태도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배운 것도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억지로 토로하지 않고 시간과 글로 마음을 정화시켰습니다. 그의 침묵은 복수의 침묵이 아니라 치유의 침묵이었습니다. 오늘의 실천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화가 치밀 때 말로 쏟아내기 전에 종이를 꺼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그 다음 조용히 그 종이를 찢어버리십시오. 그 종이와 함께 분노의 불씨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감정의 회로를 끊고 당신을 후회의 고리에서 구해줍니다. 분노의 언어는 상처를 남기지만 절제된 침묵은 관계를 살립니다. 당신이 오늘 던지지 않은 한마디가 내일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사물의 이치를 본다. 이 말은 단순히 명상이나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은 소음이 아닌 고요. 속에서만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자극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보는 눈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울리는 알림음, 끊이지 않는 뉴스, 타인의 삶을 끝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SNS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은 깊어지지 못하고 판단은 조급해지고 감정은 늘 바쁘게 반응합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흙탕물 같으면 진리를 비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아야 물이 맑아지듯 고요해야 마음의 눈도 맑아지는 것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무언의 독서로 보냈습니다. 책을 읽되 말하지 않고 글을 쓰되 설명하지 않고 그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들이 그의 사상을 단단히 다져주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잠시 침묵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작은 표정, 배우자의 피곤한 눈빛, 혹은 계절의 냄새까지 고요는 우리의 감각을 다시 열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고요를 되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1시간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걸어보십시오. 음악도 전화도 없이 그저 바람의 소리, 발자국 소리, 나무잎 스치는 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서서히 안정되고 쌓였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해야 할 일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실천은 간단합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무소음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TV도 휴대폰도 음악도 끄고 오직 당신의 호흡과 생각만 남겨두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 방향을 찾고 삶의 중심으로 천천히 돌아올 것입니다. 냉정한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는 눈앞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사건의 흐름과 인간의 마음을 읽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는 자라 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중용의 가르침과 닿아 있습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 바라지 아니한 상태를 중이라 하고 그 감정이 발화돼 절도 있는 것을 화라한다. 중과 화를 얻은 자는 하늘과 하나가 된다. 냉정함이란 바로 이 중용의 상태, 감정이 있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의 경지입니다. 워런 버핏은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냉정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남들과 같은 선택을 하면 결과는 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선 사람은 모두가 보지 못한 기회를 봅니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인생도 같습니다. 세상이 흥분할 때 조용히 관찰하고 모두가 절망할 때 가능성을 본다면 그 사람은 이미 평범함을 벗어난 존재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흥망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세상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진정한 승부는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결정된다. 냉정한 사람은 그 진리를 압니다. 사건의 이면을 보고 말의 뒷면을 읽고 분노와 공포가 가라앉은 뒤에야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하루를 유예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지나면 당신의 마음은 다른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다면? 냉정함은 이렇게 관점의 깊이를 넓혀줍니다. 분노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해답이 고요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냉정한 시선은 차가운 판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감정은 순간의 열기이고 냉정은 그 열기를 식혀주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유예의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감정적인 판단 대신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습관. 그 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은 흔들리지만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단단한 내면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표면의 파도는 언제나 요동치지만 그 깊은 곳은 변함없이 고요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겉으로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는다. 물은 부드럽지만 결국 가장 단단한 바위를도 깎아냅니다. 단단한 내면이란 바로 이런 유연한 강함입니다. 누가 비난해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누가 칭찬해도 교만에 빠지지 않는 마음의 균형. 그것이 인생을 흔들림 없이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 좋아요 하나, 댓글 몇 줄이 하루의 감정을 좌우합니다. 칭찬에는 들뜨고 비난에는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을 지닌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오해와 비판 속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 침묵과 냉정이 그의 사상을 세워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다산을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내면은 고요한 힘을 가집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증명하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세월이 흘러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의 마음은 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의 실천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매일 자기 성찰 일기를 세 줄만 써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에 흔들렸는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했는가? 내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짧은 기록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반응보다 침묵이 더 강한 사람. 그것이 내면이 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고독과 싸운 것이 아니라 고독과 화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떨어진 강진의 초가에서 책과 침묵 그리고 사색을 벗삼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고요했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는 목민심서를 쓰고 자신의 사상을 가다듬으며 조선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에게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공간이었습니다. 현대인은 고독을 회피합니다. 조금만 조용해도 불안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고독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만나는 거울입니다. 심리학자 빅토르 프랑클은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고통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의 자유를 가진다. 프랑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절망 대신 의미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외부의 자유를 잃을지라도 내면의 자유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정약용의 유배 철학과도 닮아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가두어도 사유하는 마음은 결코 가둘 수 없다는 것. 고독은 때로 스승이 됩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관심이 사라진 자리에서 진짜 나 자신이 드러납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이제 고독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침묵과 냉정함을 배우려면 반드시 고독을 통과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평화로운 사람은 어디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조용히 책을 읽거나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세상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묵과 냉정함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순간의 감정과 충동에 휘둘리게 마련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마른 바람보다 빠르다. 그러나 그 바람이 불러오는 파장은 오래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하고 말하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같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하기 전에 반드시 3가지의 체를 통과시키라 했습니다. 첫째는 진실의 체입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 둘째는 선함의 체입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는 필요성의 체입니다. 이 말을 꼭 지금 해야 하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말은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기준이야말로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이와 닮은 구절이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는 자는 100가지 허물을 피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자는 10,000가지 화를 면한다. 그는 말을 줄이는 것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이라 믿었습니다. 가벼운 말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급한 말이 후회를 낳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빠른 말 이 문제를 만듭니다. SNS에 감정적으로 쓴 한 줄, 회의 중 무심코 던진 한마디, 가족에게 쏟아낸 짧은 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오해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3초의 멈춤입니다. 입술이 열리려 할 때 단 3초만 숨을 들이쉬며 멈추십시오.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이 진정되고 생각이 명료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 습관이 몸에 배면 당신의 말에는 자연스럽게 품격과 신뢰가 깃듭니다. 말이 줄면 후회가 줄고 말이 깊어지면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오늘의 실천은 간단합니다. 하루 3번 말하기 전 3초 멈춤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 3초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더 평온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약용의 삶은 침묵이 어떻게 지혜로 변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깊은 예입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승과 벗들로부터 멀어져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과 침묵의 시간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그는 세상을 다스릴 원리를 정리하고 인간을 구제할 도리를 써 내려갔습니다. 목민심서에서 그는 청렴한 관리의 덕을, 흠음신서에서는 정의롭고 따뜻한 법의 정신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걸어간 길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의 발자취였습니다. 정약용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사유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억압에 무너지는 대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이 좌절될수록 그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고 시선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생각이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곧 세상을 다스리는 길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산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고요 속에 지혜가 있다.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우리는 더 고요해야 합니다. 모두가 말할 때 한 걸음 물러서 침묵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한 호흡 고요히 내쉴 수 있는 냉정, 그것이 바로 다산이 남긴 인간의 품격입니다. 청렴은 마음의 고요에서 나오고 정의는 냉정한 사유에서 피어납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질 때 그 사람은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말을 멈추고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시간, 그 짧은 고요 속에서 당신은 세상을 다르게 볼 눈과 자신을 단단히 지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산이 그랬듯 당신의 침묵 또한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비추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말보다 깊은 고요, 행동보다 강한 평정,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다산의 유산입니다.